네, 여러분, 이번 토픽은 이제 중개 보수에 대해 설명할 건데요. 실제로는 제가 분설해서 토픽들을 나눴는데, 이제 여기 요약서랑 옳게 문제집에는 4개 토픽을 합쳐서 중개 보수의 주요 포인트들을 다 여기에 몰았습니다. 중개 보수는 실제로 매년 출제가 당연히 되고요. 우리 실제로 중개 실무할 때도 보수는 굉장히 중요한 토픽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도 중요한 부분만 짧게 가겠습니다. 중개보수 청구권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중개보수 청구권은요, 가장 중요한 건 개업공인중개사가 어떨 때 청구할 수 있고 어떨 때 못하냐, 이 차이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의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요. 그걸로 계약이 무효취소 해제된 경우에는 청구를 못합니다, 이때는. 근데 만약에 의뢰인의 사정으로, 개인 단순 변심이라든지 그냥 뭐 본인의 어떤 사정으로 계약이 무효 취소됐어요, 해제나. 그럴 때는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실무에서 중개사의 고의과실이 있었던 적이 없어요, 다행히. 그래서 대부분 이때 단순 변심으로 인한 해제 때는 중개보수를 다 받지는 않고 일부를 저는 좀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의 범위인데, 이 적용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자, 그래서 주택과 주택 외로 중개대상물을 2개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여기 기준이 가장 중요해요. 주택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인 경우, 그러니까 2분의 1 포함이에요. 이럴 때는 주택으로 보고, 그 외 미만인 경우에는 주택 외로 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주택은 국토교통부 0이 아니고요. 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도 주택의 중개보수를 정합니다. 주택 외가 국토교통부 0이 정하는 바에 따르는 거예요. 주택은 뭐다? 시도의 조례로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이 어떤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느냐도 아주 중요한데요. 자, 주택의 소재지가 있고 사무소 소재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택이 서울시 동작구에 있는데 사무소 소재지가 경기도 일산에 있어요. 그러면 어느 기준으로 중개보수를 받느냐? 여긴 서울시고 여기는 경기도인데, 자, 이럴 때는 경기도 소재지로 받는다. 자기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를 따른다. 아주 중요하고, 자, 그 다음 법인의 분사무소는 다 원래 주된 사무소인데 딱 한 가지만 빼고 해요. 어떤 기준? 이 중개보수를 받을 때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로 합니다. 원래 법인은 다 주된 사무소 기준에서 하는데, 여기보다 중개 보수 받을 때만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 따른다.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법인이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있고 분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있으면요, 같은 시도 안에 있죠. 그럴 때는 그냥 분사무소 소재지도 어쨌든 주된 사무소 소재지랑 마찬가지겠지만, 실제 문제가 나온다면 이렇게는 안 되겠죠. 다른 시도이니까 그걸로 기준해서 문제를 낼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상한 요율표는 이걸 다 외우시라고는 못해요. 주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제로 예전에 기출이 어느 식으로 됐냐면은, 뭐 임대차의 경우 뭐 얼마 이상은 최대 요율을 어떻게 적용한다라고 해서 최대 요율까지는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개정이 몇 년 전에 됐거든요. 그래서 원래 주택이 0.9까지, 임대차가 0.8까지인데요. 이제 0.7, 0.6으로 나누고 그 외에도 좀 세분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최대 얼마인지, 얼마 이상 15억 이상 매매는 임대차도 15억 이상, 이렇게 해서 1,000분의 7, 1,000분의 6억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한도액 같은 경우는 표에 주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정도까지 정도는 조금 아시면 좋죠.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 구간에서 얼마 몇 분의 몇 가지 최대 받는지, 매매, 교환, 임대차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는 부분 정도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주택 외는 뭐라고 했어요? 아까 주택은 시도조례로 하는데 주택 외는 국토교통부 0으로 하고요. 자, 근데 오피스텔은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주택이 있고 업무용이 있잖아요. 주거용이 있고. 자, 그래서 이때 주택 외로 했을 때 오피스텔이 보통은 업무용인데, 다만 이런 기준일 때는 따로 이렇게 정해놓은 요율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이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입식 부엌이 있고 화장실, 목욕시설이 있다. 자, 이 말은 뭐냐면 주거용으로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이럴 때는요, 일반적인 요율표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도 따로 내요. 매매 교환일 때는 0.5, 그러니까 1000분의 5죠. 자, 임대차는 1000분의 4로 아예 이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 문제가 주어질 때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와 이 목욕시설, 입식부엌, 화장실이 구비가 됐다라고 나오면 딱 뭐라고 푼다? 이 주거용 오피스텔 기준의 요율표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초과하는 경우에는 0.9, 그러니까 1000분의 9 이내로, 다 그 외에는 다 1000분의 9까지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한도를 초과한 경우도 가끔 물어보는데요. 전부 무효가 아니라 한도액 초과 부분만 무효입니다. 이때는 불법 원인급여이기 때문에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으로 보수를 산정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받아서 나중에 내주는 돈이죠. 자기 돈이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초과 보수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것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이게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 이제 볼게요. 여기 산정 방법, 여기 별표를 쳐놓고, 자, 매매 시에 거래 금액 곱하기 요율. 아까 그래서 이제 이 매매 시에 요율이 있었죠. 그래서 거래가 만약에 2억이다. 그 요율이 0.4다. 이러면 80만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자, 분양권이 중요한데, 기납입액 플러스 프리미엄이에요. 자, 이건 뭐냐면, 총 분양대금이 아닙니다. 총 납입대금입니다, 여러분.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총 분양대금은 예를 들면 분양가가 5억 원짜리인데 지금 계약금이랑 중도금 1차까지 해서 1억을 넣었대요. 그럼 총 납입대금이 얼마예요? 1억이에요. 프리미엄이 5천 붙었대요. 그럼 어떻게 돼요? 1억 더하기 5천 이렇게 하는 거지. 총 분양대금 5억에 5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이걸 점유계정이라고 하는데 3번. 자, 동동동이라고 좀 표현해요. 자, 그래서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동일한 당사자여야 돼요. 이 사람들이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기에 이루어진다. 이게 점유계정이라고 얘기했던 게 뭐냐면, 점유계정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매도인이 집주인이었잖아요. 살다가 집을 팔았어요. 매수인한테 집을 팔고 자기가 세입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냐면, 동일한 중개대상물 그 집에 대해서 동일한 당사자, 매도인, 매수인이 이제 임대인, 임차인이 되는 거죠. 동일한 매매를 포함해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졌잖아요. 동시에. 그쵸? 매도인이 임차인이 되는 사연. 이게 바로 점유계정인데 이게 가장 일반적이죠. 이럴 때는 어떤 경우만 적용해요? 매매에 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한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교환은 쉬워요. 금액이 높은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 보충금은 산입 안 한다. 자, 전세는 쉬운데 이제 월세 별표. 자, 우리 이제 가감승제라고 해서 사칙연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곱하기 항상 먼저죠? 덧셈 뺄셈보다 곱하기 나누기가 먼저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를 들면은, 자, 1000에 50짜리 원룸을 구한다 쳐볼게요. 그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 월차임 곱하기 100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5000이죠? 1000을 더해요. 그럼 6000 되잖아요. 이걸 기준으로 요율을 곱해서 보수가 나오는 겁니다. 요율이 예를 들면 0.4다 이러면 보수가 24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여기 단서가 있어요. 합산 금액, 이 합산한 금액이 만약에 5천만 원이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4,999만 원부터 해당한다. 자, 그러면 100을 곱해주는 게 아니고 70으로 다시 곱해요. 자, 예를 들면은 500에 30짜리 집을 구해봅시다. 옥탑방을 구해요. 자, 이거 곱했는데 곱하기 100을 했더니 3,000이죠. 500 하면 3,500이죠. 5천만 원 미만이네요. 이럴 때는 100을 곱하는 게 아니고 다시 돌아가서 70을 곱해요. 그러면 73에 21, 2100에 2600이 되는 거죠. 2600을 기준으로 중개보수 요율을 해당 금액에 산정해서 계산한다. 그래서 이때는 실제 요율이 0.5거든요. 그러면은 2600에 5 하니까 13만원 이렇게 되겠죠. 500에 30짜리는 이 요율을 곱하면 13만원의 중개보수 수령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례. 판례는 제가 여기 이 영상에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개보수 지급 시기에 대해서는 별표를 하나만 치고 갈게요. 자, 약정이 없을 때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자, 한마디로 뭐예요? 잔금 시에 준다 이 얘기입니다. 약정에 따른다. 뭐 예를 들면 약정에서 중개보수 청구권은 계약할 때부터 성립을 하니까, 자, 중개보수 계약하고 50% 주세요. 이런 50% 주는 겁니다. 실제 그런 데들도 많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실비는 아까 제가 전 강에서, 자, 채무 이행에 관한 에스크로 제도 같은 경우는 권리 취득하는 사람들한테 유리하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 돈을 쓰는 거고, 자, 여기는 권리 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등기도 떼보고 현장도 가고 막 기름값 나오고 이랬어요. 그런 실비를 누구한테 받는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권리 이전 의뢰인한테 받는다. 권리관계를 확인해 줬으니까. 실제로는 그런 거를 받지는 않죠. 근데 아무튼 좀 돈이 나왔다 이러면 실비는 따로 청구할 수 있어요. 중개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성립 여부와 관계없이 따로 청구합니다. 근데 중개계약이 체결이 되면 보통 이 실비를 안 받죠. 실무에서는. 그죠? 이렇게 해서 실비 부분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중개보수에 대해서는 실제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주요 논점들하고 계산 문제를 이따가 올킬 문제집을 통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여기까지만, 토픽 45까지만 중개보수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